현대시 용어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비유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이나 관념을 이게 원관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원관념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관계가 1대1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이나 관념은 원관념이 되겠죠. 그것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고 은유, 직유, 대유법 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비유에는 먼저 직유법처럼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렇게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어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직유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유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어 없이 바로 이어주는 방법이 은유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유법은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는 표현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나타내는 표현법을 우리가 화류법 이렇게 봐주면 되니까 이 의인법보다는 화류법이 그 범위가 더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풍류법은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것을 이용해서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중의법은 단어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나타낼 때 우리가 중의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누님같이라고 하는 연결어를 가지고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화를 의미하겠고 뭐같이 내 누님같이라고 했으니까 국화를 내 누님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직유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관념, 정서, 심리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는 다대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징에는 관습적, 또 개인적, 원형적 상징 이런 종류들이 있고 우리가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비둘기라고 하면 평화를 상징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해 오던 그런 상징이 되겠습니다. 푸른 산이 흰 구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라고 했을 때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원관념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상, 희망 이런 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와 달리 상징은 원관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유사성을 비교적 찾기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를 차이점을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상 전개 방식 우리 시에 나타난 사상이나 감정을 진전시켜서 펴나간다. 시인이나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며 한 작품 안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기승전결
시간의 변화에 따른 또는 공간의 변화에 따른 선경 후정. 자, 우리 시상 전개 방식은 시인의 의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간적 전개 방식, 그리고 공간적 전개 방식. 자, 그리고 우리 수미상관. 시의 제일 앞부분과 끝부분을 비슷하게 연결시키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선경, 후, 정의 방식. 앞에는 경치, 뒤에는 정서 표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기승, 전결의 전개 방식.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상 전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영도의 식목제라는 시를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자,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간에 따른 순서로 나타내고 있다. 시간적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밑에 의인법과 환류법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법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인간이 아닌 사물이나 관념에 인격을 부여해서 인간적인 요소를 지니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김동명의 파초라는 시에서 보면 자,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자, 이런 부분 의인법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자, 파초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너의 넋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파초를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 의인법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류법 보겠습니다. 무생물의 생물적 특성을 부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움직이지 않는 무생물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제 무생물인 대상은 어둠이 되겠습니다. 어둠이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무생물인 어둠을 생물처럼 표현했다. 이런 걸 우리가 환류법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밑에 단순히 생물적 특성을 부여하면 우리가 화류법으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이고,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처럼 나타냈을 경우에는 의인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학과 풍자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학이라고 하는 것은 익살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풍자,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비판적으로 폭로하고 공격하는 웃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고 하는 시를 보면 자,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이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을 비웃는 모습을 통해서 군사 정권 시절의 암울한 형실을 냉소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학과 풍자는 웃음을 동반한다는 것은 공통점이죠. 웃음을 통해 현실을 드러내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자, 해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익살스러운 말과 행동을 통한 그런 웃음을 의미합니다. 자, 대상에 대한 호감과 연민을 바탕으로 한 웃음이라면 풍자는 냉소적으로 비꼬고 비판하는 웃음이다.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해학과 풍자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에서는 시적 화자가 있죠. 시적 화자. 시적 화자는 서정적 자 또는 시적 자라고도 한다.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정한 허구적 대리인을 말합니다. 시적 화자는 시인과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서정주의 추천사라고 하는 시에서 서울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에서 나라는 것이 나왔을 때 이 나라고 했을 때는 이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죠.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되겠습니다. 표면에 드러난 화자. 자, 시에서는 이렇게 나라고 해서 화자가 표면에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겠고, 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자, 춘향이가 되겠죠. 자,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이가 시적 화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서정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서정주의 추천사 같은 경우에는 시적 화자와 그 시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윤동주의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화자는 자기를 반성하며 고뇌하는 그런 지식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일제강점기 속에서 지식인으로서 고뇌하는 삶을 살았던 시인 윤동주와 동일시될 수 있는 그런 화자다. 그래서 이 윤동주의 서시 같은 경우는 시적 화자와 시인이 일치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